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7판과 함께하는 월요일에 한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윤미 변호사,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주민번호 끝자리가 16인분들인데 신청하신 분 계십니까? 네. 김지호 신청했습니다. 대변인. 예, 끝자리가 6이기 때문에 네. 성공했습니까? 성공했고 아침 한 9시 좀 넘어서 신청했는데 7,000명 정도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한 5분도 안 돼서 신청 완료됐고 네. 저희 자녀 것까지 제가 받아서 저희 자녀에게는 꼭 봉투에 써서 주기로 그렇게 봉투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신청하셨군요. 했습니다. 그렇군요. 잘 코로나 때는 제가 안 했는데 예. 99.1%가 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반성하고 이번엔 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렇죠. 이 승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승수를 올려주기 예. 위해서. 그렇군요. 이게 화요일에는 끝번호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이고요. 토요일과 주일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니까 다 신청하셔서 경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관 인사청문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장면을 직접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하였고 어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서 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셨습니다. 고민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여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자 이진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지명 철회. 자,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국민의힘 의견부터 묻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일단 뭐 여러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예. 뭐 논문 관련해서야 뭐 더 제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면 아마 임명 강행했을 텐데 나이스도 모르시더라고요. 나이스. 예, 네, 교육행정정보 그렇죠? 시스템. 예. 그래서 그거를 거의 뭐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예. 정성국 의원 질문에 교총회장 출신이잖아요. 정성국 의원이 거기서 완전히 저는 마음이 전문성 아마 면에서. 떠난 것 같고 의원이 아니니까 객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지명 철회라는 그런 처방을 내린 게 아닌가. 예. 강선우 의원하고 좀 다르게 대우를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장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분에 공감이 되는 게 처음에 이슈는 논문 표절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청문회 과정 중에 이게 이과의 특성이고 뭐 제일 저자로 올리고 학생들은 그걸 뭐 더 문제의식을 키워서 다른 별도의 논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문외한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런가라고 했는데 결정타는 교육부 수장 자리는 본인의 전문성을 쌓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가서 실력 발휘를 하는 자리인데 나이스는 저는 그냥 이걸 설마 몰랐을까? 이제 직문직답 형식으로 하면 이게 순간 기억이 안 난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이 학부모 모임 같은 데 가면 AI 교과서가 진짜 큰 이슈예요. 부모들 사이에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여줬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직무 적합성과 관련해서 아마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도 유사한 이제 그 건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고 그렇다면 이게 당사자랑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진 사퇴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진숙 후보자 앞에 놓였던 선택지는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브리핑을 보면 여야 원내대표를 다 만나서 이제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 뭐 여러 가지 국민 여론도 안 좋았고 또 정체성 문제도 좀 있었어요. 네. 소녀상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냐는 그런 의문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가장 큰 것은 야당 대표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번 인사청문 관련해서 인사 문제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냈고 그러면
국민 주권 정부로서 야당과 뭔가 협치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후보자들 중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어떤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야당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무턱대고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모양새만 내고 실질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수용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11년 전에도 똑같은 케이스가 청문회 후에 지명 철회됐습니다. 2014년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예. 그때도 제자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지명된 지 32일 만에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 철회가 됩니다. 그런 선례가 있는데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무시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느냐 아니냐는 강선 후보자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야당에서 2명을 낙마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2명 다는 그렇고 그러면 1명만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 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 인사에 관해서는 국민께 져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부가 튼튼하게 오래갑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초점이 비난 화살이 사실 더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강선우 후보는 살리고 이진숙 후보는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맥락으로? 우상호 정무석의 코멘트에서 저는 힌트를 좀 봤어요. 힌트. 예. 민주당 지도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다. 맞아요. 그 얘기는 대통령 뜻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걸로 보이고 대통령 뜻은 지명 철회로 갔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아마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하.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 전체 여권 전체 지금 지형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똑같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것까지 생각해봤습니다. 벌써 그렇게. 네. 이 부분은 우리 장 변호사님 혹은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예. 왜냐하면 그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제일 많이 물어봤던 건 일단 의혹이 팩트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제대로 됐냐. 해명은 납득이 되더냐. 예. 그리고 여론의 추이가 어떠냐라고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여야 지도부의 이제 말씀을 좀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여론이나 동향 이런 거는 당연하지만 당을 통해서 청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는 그냥 의원 불패라서 그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맥락을 떠나서 일단 직무 적합성을 봤을 때 아까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도 짚어주셨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다소 이제 부족한 면모를 드러냈던 것 같아요. 교육부 장관으로 과연 적합한가?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있나? 근데 강선우라는 이 후보자가 걸어왔던 길은 어쨌든 가족학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의정 활동도 여성 그리고 뭐 아동 장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런데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않았나.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여가부 장관 하셨던 분이에요.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이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여가부 장관 할 때 강선우 의원이 지역구 의원일 때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요청했다가 본인 말 안 들으니까 하라면 하지 왜 무슨 말이 많냐. 그래가지고 여가부 예산을 삭감해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초선 의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통상적으로 이거 의정 활동을 볼 수 있습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초선 의원으로서 예. 의욕이 과하다 보면은 네.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고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잘 의식하지 못해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그러한 고압적인 태도라고 느끼신 분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돼도 예. 당사자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과를 하든지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도 경청해야 되지만 민주당 쪽 의견도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났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결사체입니다. 젊은 정치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경험이 없고 미숙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만회하고 뭔가 피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사과를 한다든지 뭐 성찰하는 모습으로 좀 기회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는 그동안에 충분히 드렸죠. 지금 오늘로써 청문회 끝난 지도 만으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강선 후보자가 그동안 누구에게 사과를 했나요? 오히려 그동안의 법적 조치와 관련된 거짓 해명 논란을 비롯해서 추가로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지적은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것이 이분은 속된 말로 찐 전문가세요. 우리나라 여성학 박사 1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정말로 민주당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에 이런 것을 공론화하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임명 강행의 수순으로 가니까 참다 못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얼마나 갑질이 심했겠습니까? 이런 거를 헤아려서 지금이라도 정권에서 민심을 귀 기울여 듣는 조치를 가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칠판 한번 들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칠판 질문은 대통령실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이 인선에 대한 한 줄 평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분이 숙고해서 자, 오늘따라 김지호 대변인이 빨리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장 변호사님도 약간 늦게 쓰시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이제 숙고해서 또 국민들 앞에 여론을 반영하는 그런 얘기를 쓰시려고 하는데 일단 김지호 대변인 빨리 쓰셨네. 자, 김지호 대변인부터 볼게요. 예. 자, 경청 이렇게 쓰셨습니다. 경청.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예. 양당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들어서 반영할 수뿐이 없고요. 국민들이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도 많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아직은 조금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예. 또 젊은 정치인에게 기회를 주고 만회할 시간을 좀 주시면 뭐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조금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경청. 자, 이어서 우리 윤석 대변인이 뭐라고 쓰셨는지 도로 49% 정권 이렇게 쓰셨습니다. 지지율 다 빠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거 안 하리라고 기대를 했고 당연히 강선우, 이진숙 두 분 다 지명 철회함으로써 이재명 정부 좀 다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저는 정말 바랬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시니까. 예. 그런데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큰 거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보좌진들이 2,000명 가까이 되는 보좌진들이 민보협. 그렇죠. 민보협 전현직 회장들이 한 목소리를 얘기했잖아요. 뭐 약자를 보호한다면서요. 뭐 을지로위원회, 을을 지키는 위원회까지 만든 당 아닙니까? 더불어서 민주를 앞세우는 당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참 누가 그렇게 강선우 의원의 그 민주당 내에서의 영향력이 그렇게 센가요? 저는 그걸 모르는데 예.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 한 명 지키려다가 민주당 진짜 중요한 걸 잃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장 변호사님. 저는 이제 종합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오늘 뭐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이제 야당에서 주신 말씀 저는 새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여권에서도 전직 여성부 장관분도 내가 이렇게 갑질을 당했을지인데 이렇게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선우 후보자가 정말 이 정부에 누가 되지 않게 성실하게 업무 수행한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건 사과와 사죄 그리고 당사자들에 대한 겸허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가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사자들한테 사과 부족하다.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또 말씀 주시는 영역이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의혹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본인이 정확하게 해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송영훈 대변인. 예, 이불 덮어주니까 갑질 덮어줬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표 그리고 인터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왜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이 나와서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은 갑질해도 결국에는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특권 계급인가? 국민 주권 정부라더니 갑질 특권 정부냐?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 자리 주면 최순실 된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본인이 단식할 때 그 입을 덮어줬던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나머지 이 갑질 논란을 다 눈 감고 덮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민심의 균열이 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게 이걸-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자 김지호 대변인.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고 저희는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지금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예. 이제 송영훈 변호사님이 예. 그 입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단식 투쟁 15일 동안 있었고 체온이 떨어져서 누워 있을 때 그 담요를 덮어준 거 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과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SBS에서 더 보도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본인이 또 부담을 느껴서 본인이 자진 사퇴도 할 만한데 왜 안 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본인이 잘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말씀 주신 대로 그 의지도 있을 거고요. 예. 당연히 내가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한 축을 놓고 싶다라는 욕심이 정치인으로서 왜 없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 역사상 현역 의원이 그 허들을 못 넘은 전례는 없는데 본인이 그 첫 사례가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불명예라는 마음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진단하듯이 만약에 여기서 낙마를 하게 된다면 뭐 당적 정리 이런 이야기까지 언론에서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인한테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선택지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인사권자한테 맡기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신 말씀들 다 새겨야죠. 당연합니다. 이제 갑질과 관련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량을 하는 거죠.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적합성을 있고 이력과 경험과 어떤 이런 부분이 채워져 있는 정치인이냐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최소한 이론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여론의 추이를 보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직무 적합성은 청문회에서 거의 나오지가 않았어요. 질문에? 거기에 이론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건 전 들어보지 좀 못했거든요. 나오긴 그건 나오긴 내부 얘기잖아요.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물론 이해는 하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두 분께서 강선우 의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쉴드 치는 거 대단히 듣기 거북합니다. 이게 사실대로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보좌진이 그런 갑질 당한 것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한테까지도 이러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직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여가부에 계신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임명하셔서 계속 저희의 어떤 공격 대상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국민 전체에게 좋은 겁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하셔야죠. 자, 또 하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이분도 지금 과거 저서에 계엄을 옹호해서 지금 설화에 오르고 있는데 당에서도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김지호 대변인 입장 뭡니까? 아마도 지난 대선 때 네. 이재명 대선 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우클릭 보수를 적극 껴안는 그런 선거 행보를 하다 보니까 네. 그때 많은 보수 인사들이 선거 운동을 도와줬고 아마 그러한 그런 보수층을 대변하는 분을 국민경청 수석실 산하의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한 것 같아요. 그 산하에 국민경청 비서관이 있는데 그분은 배진교 그 정의당 정의당. 소속 아. 이렇게 해서 뭔가 진보 보수 이렇게 아하. 고르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인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보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오더라도 뭔가 확실히 그 보수층과 결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이분의 책이 야만의 민주주의가 책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정말 민주당의 어떤 정강 정책을 부정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정말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 저는 거취를 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송영훈 이제 대변인. 민주당이 느껴야 될 위기 신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인사 검증 기능이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를 임명을 할 때요. 세평 수집 기능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예. 놀랄 만큼 잘해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강선우 후보자 얘기를 나눴지만 강선우 후보자의 그 국회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은 국회 내에서는 이미 널리 퍼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있습니다. 이거 세평 수집하면서 체크가 안 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명까지 갔어요. 지금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의 말도 아니고 저서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스크린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증을 통과하고 임명까지 됐느냐? 이걸 굉장히 뼈아프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이미 시스템에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시정 안 하면 앞으로 잘못된 픽은 계속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짐작 가는 원인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법무부 그 인사검증관리단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그 기능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는데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이런 분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인사검증 기능을 잘 수행을 할 수 있어서 이 직에 가신 분들인가 이것부터 한번 체크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할 얘기가 많아서 민주당 전당대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주말에 경선이 있었는데 충청과 영남 두 곳 모두 정청래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의도 내에서는 그 박찬대 후보로 좀 기울어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당원들을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거의 압승 분위기여서 예, 윤석 대변인. 저도 처음에는 이제 박찬대 의원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호기롭게 말씀을 드렸는데 호기롭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뭐 그냥 대충 2대1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민주당 뭐 저희야 그냥 보는 입장인데 민주당 내부 사정 방금 전에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정청래 의원의 결과 박찬대 의원의 결은 전혀 다르잖아요. 정청래 의원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일만 하시고요 대통령은. 내가 야당이랑 싸울 테니까 나한테 맡겨줘. 민주당이 자기가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뜻이 임기 처음부터 무슨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야당이랑 싸울 생각을 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근데 이분 막 나가잖아요. 정치적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민주당 내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것이 결국 튀어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이 정청래 후보가 62.65, 박찬대 후보가 37.35입니다. 그래서 거의 2대1이다 말씀하신 건데 장 변호사님. 한 25%포인트 차가 네, 나더라고요. 이제 충청권부터 시작을 했고 정청래 후보가 충남 금산이 또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터 좀 유리한 지역이 처음 발표가 되는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왔었고 예. 지금 서울 수도권과 지금 호남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호남과 찐이죠. 70%가 네, 넘기 네. 때문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포션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아직 뭐 누가 앞서고 이런 지표가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다른 거잖아요. 순회 경선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누가 1등을 했는지 누가 따라잡는지 이게 나오는 거고 이른바 원샷 경선 그러니까 그 선거를 하는 게 국민의힘의 방식인 거고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이 보도되고 이게 좀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누가 될지 아직 예측을 확실하게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청래, 박찬대라는 두 의원이 대단히 결이 다르다고 말씀 주셨는데 당원들이 그렇게 결이 다르고 스펙트럼이 완전 따로 놓여 있는 정치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별로 그러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단히 그 끈끈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집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김지호 대변인.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이 지난번에도 예상이 틀렸듯이 저희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좀 하시는 말씀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히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 제가 단언할 수 있고요. 예. 아무래도 지난주에 인사청문이 있다 보니까 야당 공세가 거셌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지층이 뭔가 선명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에게 집중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청 같은 경우는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라 조금 다소 높은 지지율이 이해가 됐는데 영남까지 그 지지율이 이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 그런데 전체 유권자 한 20%만 공개가 된 거거든요. 아직 80%가 있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는 바뀔 수도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폭우 때문에 연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8월 2일로 통합해서 치르기로 했는데 이 요인은 또 어떤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도 연기된 게 네. 박찬대 후보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추적의 그런 단초를 마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송 대변인 짧게 하실래요? 딱 세 문장만 말씀드릴게요. 예.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저희로서는 땡큐입니다. 그 이유는 윤흥길의 소설 완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주인공이 저수지 관리인인데 나중에 자기를 고용한 사장도 저수지에서 낚시를 못하게 합니다. 네.
자 일단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